이른 아침 텅 빈 학생 식당이 금세 대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첫 수업이 1시간이나 남았지만 단잠보다 아침밥을 택했습니다. 밥값이 단돈 1,000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마음껏 풀 수가 있어서 좀 좋습니다. 아침 원래는 잘 안 먹는데 1,000원씩 있으니까 이제 와서 먹는 거죠. 동문회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1,000원 학식. 어떤 학생은 이걸로 점심까지 때웁니다. 오늘은 불고기 컵밥에다가 저렇게 뭐 주스나 점심이랑 저녁에 좀 나눠서 먹는데 이렇게 싸가서 먹으면은 먹는 시간도 절약하고 또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그나마 저렴했던 대학가. 이젠 한 끼에 최소 10,000원 한 장은 들고 나가야 합니다. 진짜 모든 게 올랐어요. 안 오른 게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좀 1,000원 많이 올렸고요. 이 가격이 언제까지 유지가 다 되겠다는 저희도 확답은 할 수 없고요. 하루 3끼는 사치, 2끼는 과식, 한 끼도 태반이라는 대학생들. 한 끼 먹을 때도 종종 있고 두 끼가 평균인 것 같아요. 돈 아까우니까 참아야지 이런 건 있어요. 이대로 괜찮은 건지 9층 시사국이 청년들의 밥상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예빈 씨. 안녕하세요. 지금 저기서부터 찍는 거예요? 네. 이제 촬영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진짜 이 물가 인상 때문에 부담이 돼서 밥값이라든지 아니면 일상 속에서 소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좀 담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취재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모두 4명. 닷새 동안 무엇을 먹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 직접 밥상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학교 앞에서 자취하며 아르바이트 중인 3, 4학년 휴학생들과 집에서 용돈을 받으며 통학하는 1학년과 4학년 재학생들입니다. 이 청년들의 밥상은 과연 안녕할까요? 오늘은 4월 10일 월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7시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시리얼을 한번 먹어보고 갈게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3학년 지금 1학기까지 마치고 휴학 중인 23살 대학생 류지원입니다. 요즘에는 아르바이트를 주에 3일을 가거든요. 가기 전에 이제 밥 먹고 갔다 와서 뭐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어요. 매일이 바쁜 휴학생 류지원 씨. 조금 이르게 한번 알바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을 열고 들어왔고요. 이제 불을 켜고 한번 오픈 준비를 해볼게요. 밀려드는 주문을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됩니다. 오늘 시리얼을 먹고 오기는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일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빨리 밥을 해 먹으려고요. 이제 집에 도착해서 미역국을 오늘 끓여 먹을 건데요.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지원 씨는 특별한 날에나 밥을 사 먹고 웬만하면 밥을 지어 먹습니다. 대파가 어제 한 줄기를 썰었는데도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1년 내내 먹지 않을까 싶어요. 식재료건 밥이건 남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안 쳐뒀던 밥이 이제 다 돼서 이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소분을 해둘게요. 짜잔! 오늘 제 밥상입니다. 제가 끓인 미역국이랑 어머니가 보내주신 갓김치, 직접 담아주신 매실장아찌, 제가 만든 단무지 무침이에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즉석밥보단 직접 밥짓기, 한 푼이라도 싸게 식재료 사기, 배달음식 먹지 않기 등 식비를 줄일 방법을 열심히 찾습니다. 계란이나 우유 아니면은 뭐 채소, 과일 이런 값들이 되게 많이 올라서 장 볼 때마다 이거 사 먹지 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진짜 자취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게 진짜 어렵구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먹는 저녁. 냉장고를 털어 차렸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아까 먹었던 반찬들이랑 계란 그리고 햄 구워줬어요.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세 끼를 다 챙겨 먹었어요. 오랜만에 세 끼를 먹었다는 지원 씨. 다른 날은 어떨까요? 첫 끼니는 냉장고에 남은 요거트. 남은 미역국으로 차린 저녁이 이날 먹은 유일한 밥입니다. 오늘도 미역국을 먹을 거예요. 저번에 끓여놨던 게 많이 남아있어서 그걸로 먹을까 해요. 밥해 먹을 시간도 없었던 날. 점심을 먹기엔 시간이 많이 늦긴 했지만 점저 느낌으로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대충 사다 먹는 것으로 때웠습니다. 떡국 순대 하나 주세요. 브이로그로 기록한 닷새 중 하루 한 끼만 먹은 날이 이틀, 세 끼를 다 먹은 날은 단 하루입니다. 이렇게까지 식비를 아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50만 원이면 식비로 뭐 25만 원을 쓰고 생활비로 얼마를 쓰고 여가 비용은 10만 원까지만 써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두는데 좀 많이 아끼려고 노력을 해야 이제 적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24살 이민지라고 합니다. 편의점이랑 그리고 튀김, 핫도그집이랑 그리고 이제 그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요. 오늘은 월요일이고 3일차고요. 알바 때문에 출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자취를 시작한 민지 씨는 모든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방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합니다. 처음 자취를 시작하면서 월세를 또 내다 보니까 그 비용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더해서 이제 용돈 그리고 월세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그만큼의 알바가 또 필요해져서 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딱 맞게 도착해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니는 눈치껏 챙겨 먹어야 합니다. 네, 오늘 손님 잠깐 없는 시간을 타가지고 커피랑 샐러드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위주로 많이 먹는데 오늘 사장님이 폐기에 여기 나왔다고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이걸로 챙겨 먹을게요. 매일 일정에 쫓기다 보니 밥을 지어 먹을 시간은 없고 외식으로도 하루 2끼 챙겨 먹기가 힘듭니다. 한 번 먹고 거르거나 아니면 뭐 대충 먹고 한 번 제대로 먹고 하거나 식당 알바나 이렇게 밥 주는 알바를 하는 게 훨씬 낫긴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먹을 게 있는 곳은 그거 먹고 때울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긴 해요. 닷새 동안 먹은 밥은 고작 9끼. 민지 씨 역시 하루 한 끼로 버틴 날도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끼니를 거르는 게 민지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학생들이 끼니를 좀 잘 안 챙겨 먹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오늘 같이 떡볶이 먹고 온 친구도 그게 마지막 끼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쁘고 돈도 없는데 그냥 잠깐 거르고 말지 뭐 하고 넘기거나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대학생들의 일상이 담긴 브이로그를 보고 왔습니다. 출연자 가운데 민지 씨가 오늘 스튜디오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브이로그 찍은 걸 보니까 스스로 식단이 너무 부족하다고,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네, 저도 이렇게 좀 부실할 줄은 몰랐고 저는 제가 바빠서 많이 건너가지고 제가 제일 부실할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이 더 부실하더라고요. 그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거든요. 민지 씨가 직접 조사를 했죠? 네, 제가 활동 중인 전국 20여 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인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서 지난달에 전국 대학생 2,000여 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물가 인상을 체감하는지 물었더니 매우 체감한다는 응답이 95%였고 지출이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식비가 56% 1위였습니다. 네, 요즘 뭐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사실 직장인들도 점심값이 많이 부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매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식비가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인 3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1년 전과 비교하면 4.2% 올랐거든요. 특히 식료품이 6%대고 음식 숙박은 7%대로 상승폭이 더 컸고요. 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청년층이 다른 세대보다 이 경제 고통 지수가 체감하는 게 가장 크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전문가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청년층의 경제 고통 지수가 한 25.1 정도 나왔는데요. 이 다른 계층의 한 2배 정도 교통비나 그다음에 그 음식 숙박이나 식료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소득원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고물가 상황을 견디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집에서 통학한 학생들도 좀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예, 통학생들의 밥상 브이로그도 한번 살펴보시죠. 등록금, 교통비, 책값.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고정 비용들 틈에서 청년들은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하루에 밥값으로 한 푼도 안 쓰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할 정도입니다. 예빈 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네, 제가 경기도민이니까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는데요. 그때 광역버스가 약 2,800원 정도 합니다. 밥값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반 만에 도착한 학교. 커피는 선물 받은 쿠폰을 써서 공짜로 먹습니다. 어머, 중간고사 간식 배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중간고사 간식을 배부한다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컵밥이랑 간식을 받았어요. 아싸. 얼마 정도 아끼는 거예요? 기본 5,000원은 네. 원래 학식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간식을 받아버렸습니다. 아싸.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먹었지만 이날 식비 지출은 0원입니다. 제가 먹고 있는 컵밥입니다. 이렇게 두부랑 부추랑 김가루랑 밥이랑 약간 된장 같은 걸 넣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카페에서 제 돈을 쓰고 또 밥을 제 돈으로 해결을 했다면 카페에서 뭐 기본 2,000원은 들었을 거고 밥값으로 기본 6,000원에서 7,000원이 들었을 테니까 한 9,000원에서 10,000원을 썼을 텐데 오늘은 그냥 운 좋게 10,000원 정도를 아낀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통학하는 예빈 씨. 한 달 용돈 30만 원에서 교통비만 15만 원 들다 보니 아낄 게 식비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가는데요. 메뉴는 볶음밥과 된장찌개입니다. 기본 8,000원? 좀 괜찮은 거 먹으면 10,000원 이상이 되어버리니까 웬만하면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나갑니다. 제가 언제 취업할지도 모르는 막막한 기분을 느끼고 또 그 취업 준비 기간에 제 손에 돈이 없으면 너무 막막하고 제 스스로가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아끼면서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 중인 24살 배인혁이라고 합니다. 지하철로 50분 거리 학교까지 통학하는 배인혁 씨. 아침 수업이라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인혁 씨 지금 혹시 집에서 아침 드시고 왔어요? 아니, 아침을 잘 안 먹어요. 아침에 잘 안 먹고 나왔어요? 오전 수업이 끝나고 어느새 점심시간.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날 밥값 받아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럼 밥값 한 어느 정도 받아서 쓰세요? 한 7천, 8천? 편의점으로 가서 삼각김밥 2개와 콜라를 고르니 5,000원입니다. 편의점에서 밥을 샀는데요. 1,600원짜리 이거하고 1,800원짜리 제로 콜라를 샀습니다. 이날 저녁밥도 초코파이 2개와 컵라면이 전부. 하루 식비로 6,900원을 썼습니다. 대충 떼어 있어요. 다이어트 목적도 있고 돈도 좀 아낄 겸. 인혁 씨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식비는 15만 원 정도. 친구들과의 약속도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알바를 안 해서 벌이가 없다 보니까 조금 돈에 쪼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도수를 조절하긴 해요. 닷새 동안 인혁 씨의 밥상은 평균 하루 2끼. 한 끼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한 끼는 그냥 대충 때우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닷새 동안 대학생 4명이 쓴 밥값은 얼마나 될까요? 적게는 33,000원에서 많아도 74,000원 정도. 하루 평균 10,000원을 쓴 셈입니다. 이들이 실제 챙겨 먹은 끼니는 하루 평균 1.8끼, 2끼도 채 안 됩니다. 하루라도 3끼를 제대로 먹은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전체 지금 4명 학생을 5일치를 평균 냈더니 1,250밖에 안 나온 거니까 이 대상자들이 이 19세에서 29세 일반적인 우리나라 국민 대표성을 가진 샘플보다 지금 되게 적게 일단 평가가 된 거고요. 양도 양이지만 질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취를 하시는데 혼자 이제 요리를 좀 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똑같은 반찬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좀 이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으로부터의 에너지 섭취량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예.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자, 특히나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집밥을 잘 챙겨 먹고 다닐 줄 알았는데 권장량이 훨씬 못 미치게 먹고 있었던 게 믿기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일부러 굶는 건 아닌데 이제 바쁘기도 하고 이제 하루 2끼를 사 먹으면 2, 3만 원인데 이게 한 달이 쌓이면 8, 90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도 하루 한두 끼만 먹거나 이런 경우들이 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앞서 우리가 만나봤던 1,000원 학식 같은 것들이 그런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네, 최근에 정부가 이 1,000원 학식을 현행 한 40여 곳에서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대폭 늘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도 상당히 반기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재정적인 어떤 여력이 되는 학교만 할 수 있다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예. 학식이 5,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정부가 1,000원, 또 학생들이 1,000원을 내면은 나머지 비용은 이 대학 재정으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전국 대학생 2,000명한테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물었는데 이제 등록금 인하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네. 생활비 차원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원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대학가 돌면서 스티커 설문을 받았는데요. 교통비 월 정액권이 1위로 나왔고 이제 학식 가격 인하가 2위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이 대학 등록금을 폐지를 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상당히 덜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 요즘에 에너지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정부가 대학생들한테 200유로, 우리 돈으로 한 28만 원 정도를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해에는 시민들에게 한 달에 한 우리 돈 10,000원 정도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9유로 제도를 시행을 해서 물가 부담을 계속 덜 수 있는 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이 지원하는 다른 정책들은 없습니까? 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올해 하반기부터 도내 모든 대학생들에게 무상학식을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지원 정책을 바라고 있는지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닷새간의 밥상 브이로그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을 바라는지 물어봤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만 24세가 되면 청년수당을 주거든요. 이게 분기별로 제가 알기로는 한 25만 원 줘요. 그래서 총 100만 원 정도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곧 만 24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수당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그 지역 화폐로 주면 동대문구에서만 쓸 수 있는 걸로 그러면 학교 근처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럼 그 지역 상인들한테도 얘네가 여기서 밥을 사 먹을 테니까 도움이 되고 그런 식으로 식비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물가를 버티기 위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둘 포기하는 게 늘었습니다. 기록을 하고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 속에는 이제 물가 상승이 되게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밥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집에서 해먹고 안 시켜 먹고 또 웬만하면 외식 자제하고. 하지만 좌절하기보다는 서로에게 공감하며 응원을 보냅니다. 또래 친구들이 좀 무지출 챌린지라던가 뭐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어렵긴 어렵구나 모두가. 물가 상승으로 힘드니까 이렇게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제가 다른 두 분에 비해서 좀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닌가. 다들 나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 끼만 먹는 거는 건강에 영 좋지 않을 것 같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업계의 세계적인 거물이 인터뷰를 위해 KBS를 찾았습니다. 이름은 브래드 스미스. 먼저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이 누군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에 기여했고 사람 중심의 기업 문화를 중요시하는 지도자다. 어떻게 맞습니까? 아니면 뭐 틀리거나 보충할 것이 있을까요? 괜찮네요. 챗 GPT 열풍으로 단숨에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높은 가설대 위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 Forgot my tools again. 리모컨을 꺼내 스위치를 켭니다. 두리번거리는 인공지능 로봇. 스스로 판단해 가설대로 올라갈 나무 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연장 가방을 찾아냅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가설대로 올라가더니 연장 가방을 전해줍니다. 인공지능은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자동 조종 장치가 아니라 파일럿을 보조하는 부조종사의 개념과 같죠. 오픈 AI 이 챗GPT 개발 회사죠. 100억 달러 투자하셨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뭐 13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인데 AI를 통해서 이루려는 MS의 구체적인 목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함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인프라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오픈 AI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제공하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확대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말이죠. 근본적으로 저희의 목적은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더 유용하게 쓰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더 배울 수 있고 기업들 역시 이전에는 추구할 수 없었던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저희가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 더 많은 것을 가능케 하고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닌 인류가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주목을 받던 메타버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지금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떠들썩하게 등장했던 신기술이 이제 얼마 못 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저는 지금 저희가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테크 분야에 30여 년 있었는데 변곡점이 몇 번 있었죠. 2007년은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변곡점이 된 해였다고 볼 수 있고 1995년은 브라우저가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사용된 계기가 되었죠. 저는 2023년이 인공지능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고 지난해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달성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면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과 장난을 치는 인공지능 로봇. 갑자기 멈춰서더니 사람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인공지능은 아직 세상에 없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일론 머스크가 그렇습니다. Really, AI is perhaps more dangerous than, say, mismanaged aircraft design or production maintenance or bad car production, in the sense that it has the potential, however small one may regard that probability, but it is non-trivial. It has the potential of civilizational destruction. 먼저 기술의 시대는 인류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위협할 것인가? 그랬더니 답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양날의 검입니다. 신기술이 만드는 경제사회 위협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의도치 않게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공지능은 기계입니다. 저희가 계산기를 보고 무언가 걱정이 되냐고 물어보지는 않죠. 계산기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입력하는 숫자에 따라 계산할 뿐입니다. 이런 걱정은 사람인 우리의 임무입니다. 제가 할 일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걱정할 일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닙니다. 희망도 꿈도 걱정도 없으니까요. 그동안 100여 편의 공상과학 영화가 제작됐는데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폭주하고 인간이 플러그를 뽑으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상황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인 방식으로
또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6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보호 장치나 여러 기술들을 마련하며 단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지속돼야 합니다. 결국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제할 법안도 만들어져야 하죠.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할수록 좋은 점은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할수록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얼핏 보면 체포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입니다. 챗GPT 놀리기 놀이도 유행을 좀 했습니다. 이 15세기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컴퓨터, 이제 맥북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물었더니 너무 진지하게 이제 AI가 대답을 해서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거짓말이 퍼진다면 그럼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인공지능이란 분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신생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발명되고 항공기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에게는 인공지능 기술을 계속해서 그것도 단기간 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챗 GPT에게 거짓말을 훈련시키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머스크에게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머스크 자신이 최근 xAI라는 회사를 설립해 인공지능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I'm going to start something which you could call TruthGPT or a maximum truth-seeking AI that trie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universe. And I think this might be the best path to safety in the sense that an AI that cares about understanding the universe is unlikely to annihilate humans because we are an interesting part of the universe, hopefully. 4년 후 인공지능 시장은 무려 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개발 중이던 인공지능을 서둘러 공개하고 있습니다. 我自己在内测的过程当中体验到的这个文心一言的能力来说呢确实也不能讲叫做完美。但是为什么今天要发布？因为有市场需求。 시진핑 국가주석 등 일부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오는 2030년에 미국을 제치고 인공지능 1위 국가가 되겠다는 게 중국의 계획입니다.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섭죠, 이제 언젠가는 이제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 의사들에 의존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변호사들이 전부 중국 인공지능이냐, 미국 인공지능이냐 이렇게 돼버릴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경쟁들은 앞으로도 기업 간 또는 국가 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베이징 인공지능 연구소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바이두와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을 통해서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인공지능 모델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만 발전 방향은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중국은 놀라운 기술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관점에서는 저희도 하루빨리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누가 주도하느냐, 우리나라에도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최신 기종의 삼성 스마트폰. 처음 작동시키면 첫 화면에 나타나는 건 구글 앱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기본 검색 엔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빙에는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습니다. 구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래 인공지능 시장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스미스 부회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속내를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삼성이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던데 이 삼성과 협의를 진행한 것이 있으신지 아니 이번에 뭐 다른 기업들을 만나신 일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아닙니다만 그건 분명히 삼성이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이 모든 검색 경험을 더 발전시킬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20년 전의 방식으로 2023년에도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다른 기업들을 설득하여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결국 미래를 책임지는 건 AI가 아니라 이걸 만들고 쓰는 사람이라는 것, 기술의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인터뷰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이로운 기술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